자, 뒷장 7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는 16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그는 가족 앨범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액자에 담아 벽에 걸었대요. 왜 그의 집에 아버지 사진은 한 장도 없는 것일까?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가? 물론이다. 부당한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렇다. 그의 집 벽에는 단 한 장의 사진, 어머니 사진만이 걸려 있다. 이따금 그는 그 사진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엄마의 사진만 걸어놨을까요? 아버지의 사진은 없고, 알랭이 살고 있는 아파트 원룸, 이곳은 의미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의미가 지배하는 세상. 왜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의미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미에 함몰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상징계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걸어둘 필요가 없어. 근데 엄마는 무의미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알랭은 무의미를 상징하는 배꼽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무의미를 대표하는 엄마의 사진은 필요했겠지. 굳이 아빠의 사진은 없어도 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빠가 대표하는 의미의 세계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앞에 엄마 자살 장면부터 저 뒤쪽까지 뭐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까지 엄마는 알랭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죠. 알랭은 끊임없이 엄마를 소환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엄마가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뒤에 가면 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난 참 재밌다. 얘기를 더 해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랭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엄마의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랭은 끊임없이 엄마를 유령으로서 소환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영화 007 시리즈에 그숀 코네리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래 제목이 You Only Live Twi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인생을 2번 산다. 이런 노래 제목이에요. 가사 중에 하나는 Only Live Twice or So it seems. 당신은 2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One, life for yourself. 하나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고, 이 말은 현실을 사는 상상계의 삶이고, and one, life for your dreams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꿈을 위한 삶이다. 당신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계에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분석어를 말하면 무의식 쪽에 속하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2번의 삶을 사는데 하나는 상징계에서의 우리의 현실 안에서의 삶과 또 하나는 그 현실을 넘어선 실제계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결국 다 돌아가신 분들, 순국선열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죽고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진이 독립기념관에 걸리거나 어떤 각 개인의 사무실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진을 보면서 그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김구나 안창호 같은 분들은 현실의 삶, 상징계의 삶에선 죽음을 맞았으나 실제계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2번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끌고 와서, 그리고 007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끌고 와서 알랭이 끊임없이 엄마를 소환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엄마는 2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의 삶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에 있는 실제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진으로 표현됐고 그 사진 한 장이 알랭의 원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아요? 자, 뒤로 또 한번 더 가볼까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87페이지에 한번 가보죠. 지금 이거 사진 얘기고 저는 87페이지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알랭은 수납장 위에 알마니아 브랜디병을 올려놓는다 라고 하는 장이에요. 8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알랭은 그것이 거북하지는 않았다. 그런 그녀와 같이 있으면 재밌었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벽에 걸린 보스, 고갱, 또 누구인지 모를 이의 복잡한 그림들이 만들어주는 그 자신만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랭의 원룸에 걸려있는 사진은 딱 한 장이죠. 엄마의 젊었을 때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보스라든가 아니면 고갱이라든가 아니면 이름 모를 또 어떤 예술가의 복잡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그 복잡한 그림들이 만들어주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복사판입니다. 원판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고 복사판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반 고흐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 구두라는 그림이 있어요. 혹시 못 보셨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과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구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비시켜 봤어요. 다시 제가 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반 고흐의 구두는요, 막 찌그러져 있고 거의 앞에 그 발가락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두예요. 거기는 우리가 아주 가난과 노동에 찌든 어떤 소장농의 실존 같은 게 느껴집니다. 삶의 진실이 아주 끈끈하게 묻어나는 느낌.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림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앤디 워홀의 구두는요, 그 하이힐 같은 걸로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놨는데 거의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거기선 보이지 않고 마치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낸 듯한 그런 표피적 표상만 보인다고. 거기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그럼 이거죠. 반 고흐의 구두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걸 대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의 중심적이에요. 기의가 의미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앤디 워홀의 구두들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텅 빈 기표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얘는 기표 중심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랭이 말하고 있는 이 복제화들은 반 고흐의 구두에 속할까요? 아니면 앤디 워홀의 구두에 속할까요? 앤디 워홀의 구두에 속할 겁니다. 복제화니까.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든 거니. 기표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이란 얘기예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이 아니라 텅 빈 기표로 표상만 나타내주는 그림이 복제화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기표 중심적인 복제화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무의미한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내 곁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거, 저쪽에는 엄마의 무의미한 사진, 이쪽에는 무의미한 복제화의 사진 속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하나를 추가하면 왜 기표적인 그런 중심적인 작품 앞에서 편안함을 느낄까? 이런 거겠지. 어떤 의미의 고정성이나 확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반 고흐의 구두를 보면 의미가 확실하게 고정돼 있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석하게 돼 있다고. 근데 앤디 워홀의 그 구두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은 거야. 왜냐? 텅 빈 기표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 거를 막 집어넣을 수 있어. 해석이 대단히 다양해지고 오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서 오는 편안함이죠. 별것 아닌 거 앞에 섰을 때의 편안함을 알랭은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알랭에서 엄마의 사진, 그 다음에 알랭이 집에 가지고 있는 복제화, 거기다 하나 더 가면 왜 알랭은 끊임없이 엄마를 소환하는가? 그것도 환상의 형태로, 유령의 형태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